7월 초에 발표가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IMF 총조가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전망한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공급 측면에서는 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제 유가도 떨어졌고 구리 가격도 떨어졌고 은 가격도 떨어졌고 각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완화될 수밖에 없다. 또 금리를 올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미국 GDP 중에 소비가 70% 차지해요. 또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6월 이 무렵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고점이 아니었을까. 7, 8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7, 8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8월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먼저 발표하면 미국이 나중에 발표합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과연 6월보다 낮아졌느냐. 저는 낮아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마 그 8월 초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7월에 정점을 찍든 7월에 내려오든 8월에는 그래도 7월보다는 좀 높은 거잖아요. 예. 시기가 언제냐, 며칠 차이가 나냐이지 추세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예, 이어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흐름입니다. 이제 정도의 차이지.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초기에는 통화 긴축 정도가 조금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요. 그런데 실질금리가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제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3%까지 떨어져야 된다. 3%가 떨어지면 그거는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올 연말로 가면은 지금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문제가 주요 이슈인데요.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이런 것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주시장에 강하게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때 가면은 네. 실제 지표가 실제 정도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대뿐인데 네.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구나. 실제로 확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 경기 침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를 지금 주식시장과 좀 밀접하게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받는 거는 네. 물가가 높고 거기다 금융 기축을 강하게 한다. 실제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금리가 주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금리 인상 긴축 강도가 7월 물가 발표되는 8월 초에는 7월 물가가 6월보다 떨어졌을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좀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하고 경제성의 이익 증가율이에요.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앞으로 금리는 별로 안 오르지만 특히 10년 국채에서 장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대신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은. 근데 최근에는 모든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요. 예를 대표적으로 IMF가 분기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 작년 10월, 올 1월, 그 다음에 4월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7월 초에 발표가 돼요. 그런데 벌써부터 IMF 총조가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전망한 것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경제 성장을 낮추는 거고요. 제가 강의 때 가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 조사해가지고 컨센서스를 발표해요. 네. 근데 이게 최근 올라오면 올수록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초에 미국 경제 성장이 2.6%로 전망했더라고요. 근데 7월 다음 달 전망치를 보면요. 한 2% 안팎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FOMC 거기서 3월에 2.8%를 이번에 1.7%로 내렸지 않습니까? 네. 1.1% 3개월 사이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경제 전망 정말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3개월 사이에 1.1% 물가는 많이 올리고 경제 성장은 3개월 사이에 그렇게 조정하는 네. 그 사람들 예측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빨리 둔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되겠죠. 네.
사실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로 쭉 가면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물가도 또 하락하게 되고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질금리로 본 미국 경제를 주제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계속 뉴스만 봐도 매일매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뭐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든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들려오기는 하는데 정리가 안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것 같아요. 실질금리 하나만 보면은 좀 비정상으로 낮다. 실질금리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 근데 그렇죠. 금리는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네. 이런 의미로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질금리 관련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저도 사실 경제방송 계속 진행을 하면서 금리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이렇게 실질금리를 딱 보니까 확실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뭔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질금리 뭐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교수님의 스터디가 또 곧 있을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 좀 주실지. 네, 7월 6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뭐 모든 경제 뉴스의 기본을 설명하고요. 그 기본을 우리 금융시장 경제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런 걸 같이 다루면서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는 네.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을 최근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보고 메일이 왔어요. 이 책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언제든지 올라가겠다. 직접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부산 강의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역까지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제 강의 내용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어떤 방송하고 제 유튜브 구독자 몇 분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종목 공부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무시해요. 대표적으로 선행주 순환변동치라는 게 미래경제를 예측하는데요. 이게 작년 6월 고점으로 꺾였거든요. 이 선행주 순환변동이 꺾인다는 건 앞으로 경제 나빠지고 주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비중 많이 줄이셨어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시경제 흐름을 안 보시니까 종목 좋죠. 그래서 삼성전자 좋죠. 마이크로소프트 좋죠. 애플 좋죠. 그런데 그런 종목도 이 거시경제의 흐름에는 혼자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시경제 선행주 순환변동치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안 산다는 것이죠. 지금 6만 원대 이때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너무 광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실 책을 많이 보고 또 듣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든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질문을 많이 해라 라고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내가 궁금한 게 많다는 건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배울 의지가 있다는 거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궁금한 게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한숨 쉬거나 좀 뭔가 난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스터디가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까지 전해드린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증시 주변 자금 얼마나 줄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네,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증시 주변 자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